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3-1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한류 현상과 연구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우미성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미성 교수님은 공연예술학, 동아시아 문화연구, 현대 한국학 연구자로서 현재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자 동서문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네, 윤 부장님 감사합니다. Okay, welcome. 네, 여러분 3-1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류 현상과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논의할 텐데요. 한류는 정말로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그리고 오늘 회의에 있어서도 화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것이 언제나 한국학 연구자에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새로운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논의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각각 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홍석경 교수님,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박지민 교수님,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는 최진희 교수님, 그리고 북미 지역에 대해서는 진다령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 해당 지역에 국한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을 텐데요. 15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말씀을 아껴서 마지막에 종합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네, 첫 번째 연사는 홍석경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입니다. 한류가 한국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홍석경 교수입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한류 연구자로서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 연구자로서 이렇게 많은 한국학 학자들이 모인 한국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류 연구 자체에 대해 이 세션의 다른 발표자들께서 많이 발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류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한국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까? 오늘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제기하셨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조금 이거를 발표할 때 이런 발표가 오늘의 분위기에 맞는 것일까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조금 잘 준비하지 않았나, 오히려 여러 가지 논쟁을 제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한국학의 발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가라는 질문. 이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해왔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에 속하는 언론정보학 교수로서 2000년에서 2013년까지 프랑스 보르도 대학 언론정보학과에서 교수를 했고 2013년 이후 서울대 같은 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유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커리어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한류 연구와 한국학 경험은 이러한 개인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궤적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르도 교수 시절 저는 프랑스의 언론정보학과 교수로서 문화의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교육할 뿐 한국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정보학과였죠. 한국학이 아니었던 거죠. 전혀. 제가 프랑스 대학 교수였던 그 시절에는 한국의 2000년에서 2013년 한국의 존재가 프랑스에서 전혀 남다르지 않았고 학생들로부터 한국이나 한국 대중문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어떤 압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학과가 없는 보르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중국어, 일본어 사이에서 전공이 아닌 대학 언어 수업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2010년에 그 당시 주르당에서 있었던 유럽 한국학회 악세에서 제가 미디어 세션을 조직했을 때 당시 유럽 한국학회 회원들이 왜 이런 실생을 한국학에서 하지? 하는 질문을 담은 눈길로 저를 봤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션장에는 젊은 연구자들과 학생들이 가득 찼던 기억입니다. 2010년을 전후로 해서 특히 2011년에 SM의 엔터테인먼트가 파리 콘서트를 했을 때 전후로 해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 영향력이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의 수혜 속에서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르도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한국 학생 한 명도 없는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한류 및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었던 계기는 서울대로 부임한 이후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이스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2015년부터 프랑스, 베트남, 독일 학생들에게 한류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규장각의 여름학교와 같은 계기를 통해서 한국학 관련 연구자, 교육자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보르도 대학과의 협력으로 보르도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가 창설되었을 때, 그리고 당시 창설이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학과 창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학과, 그러니까 일본어나 중국어학과에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순간이긴 했습니다. 제가 이 외국 대학 학생들에게 한 강의의 내용은 한국으로부터 한 강의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과 미국의 영향 아래 혼종과 창작을 통해서, 그리고 민주화 과정 이후 문화적 욕망의 폭발을 통해서 오늘날의 강력한 한국 대중문화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K-팝이 어떻고 한국 드라마가 어떻고 하는 단순한 2000년대 이후의 한류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강의가 아니라 그것의 뿌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외국에서의 인기 현상을 말합니다. 즉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동일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문화물이 외국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인기가 있는 이유가 그것을 수용하는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는 하나의 맥락화된 수용 현상입니다. 해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수용은 그 현상 자체가 미디어 문화로서의 특징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여행이든 K-뷰티, 한국 음식, 한국 패션 등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 모두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그 매력이 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류 현상을 미디어의 문제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한류 현상의 변화의 중요한 독립 변인이고 모든 한류 연구와 정책은 이것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류와 한국 대중문화 그리고 미디어 문화 사이의 혼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 또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한류와 한국 대중문화, 미디어 문화 전문가로서 어떻게 한류의 발전이 가져온 특별한 기회를 한국학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기회와 위험,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한류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은 2000년대 초기에 해외에서 들려오는 성공 사례였다가 이제는 사례가 아닌 하나의 흐름, 경향,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바로 지나가는 어떤 바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음을 한류 연구자들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 미디어와 학자들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어서 외국인이 왜 우리 대중문화를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우리도 폄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외국의 한류 보도를 놀라운 듯 외국 미디어들이 전달을 했고 학자들은 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콘텐츠가 인기 있는지 맥락적인 이해를 위해서 수용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초기의 대장금이라든지 겨울 연가 등의 인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K-팝의 영향력이 강력해지자 K-팝을 생산하는 경쟁적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해서 해외에 수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K-팝 산업과 매니지먼트의 인권 침해 상황과 지나친 경쟁 등 비윤리적인 측면 및 결과물에 대한 서구적 미디어 시각에서의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19년 기생충이 유럽과 북미의 여러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BTS가 수차례 빌보드 최고 기록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특히 2021년 오징어 게임의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한 시리즈가 되자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 언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는지가 커다란 궁금증으로 떠올랐고, 그 의문은 K-팝에서와 같이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 툴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이든 오디오 게임이든 한국 사회 자체를 굉장히 치열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문화적인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케이팝을 폄하하듯이 그렇게 한마디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류의 원천인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심층 기사가 쓰여졌고 대부분의 서구 신문은 2000년대 초반에 쓰여진 소수 영문 텍스트, 저널리스틱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의문 없이 다음과 같은 일종의 정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90년대 문민 정권이 대중문화의 산업적 가능성을 알아보고 지원하기 시작했고 IMF 이후에 새로운 수출형 경제발전 분야로서 정부가 집중 투자하여 어느 날 K-팝이 말 그대로 짠하고 정말 그렇게 씁니다. 짠하고 태어났다고 등장하여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대대적으로 수출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대부분 이 스토리입니다. 정부의 문화산업 예산은 매년 늘어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징원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한식과 한복 세계와 같이 눈에 띄는 정부 주도 해외 한국 문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여러 수많은 정부의 직접적인 제작 투자와 수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문화가 투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특히 해외로의 수출과 인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과거와 현재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전례가 없는 평가가 가능한지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딱히 없고 당시 몇몇 영문 텍스트와 정부의 정책 발표, 이에 대한 초기 기사와 한류 논문들의 일종의 폐쇄회로 같은 참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문화 전문가인 기자와 평론가들이 이제 문화 분야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주장을 정부 원인설,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트렌드가 정부가 의지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재생산하면서 서로 스스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데는 한국 정부의 지나친 정부 정책 홍보와 한류 활용에 대한 원인도 그런 원인 제공을 약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정부 주도 수출 경제를 통해서 개도국을 벗어난 젊은 선진국인 한국의 기술적 경제적 성공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역량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의 적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제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의 미디어 문화가 해외 전파를 위한 특별한 의지가 없어도 전 세계로 급격히 퍼질 수 있다는 스프레드 오브 미디어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산된 여러 K-팝 3세대 아이돌 그룹들은 BTS의 성공이 보여주듯이 SNS를 활용해서 전 세계로 무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2012년, 14년을 기준점으로 관찰되는 한국 드라마의 질적 향상으로 인해서 드라마의 해외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한류에 대한 국내외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마지막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은 16년 끝까지 데이터를 할 수 없는 때 논문을 끝냈기 때문이고요. 그래프의 2014년 정도부터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것은 당연히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효과인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외국 영어로 된 앞에 있던 것은 한국어 논문이었고 이건 영어로 된 논문이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지막 2014년 이후에 가파른 이 증가세가 왜냐하면은 2016년 그때부터 BTS가 이제 우리의 모든 뉴스에 매일을 장악했을 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그때부터 같은 기울기로 지금 폭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연구를 이제 최근에 다시 한다면은 아마도 어떤 대중문화의 산업적인 측면에 좀 더 초점이 맞추든 K-팝과 K-드라마가 더 이상 한류라는 키워드가 아닌를 달지도 않고 많이 이제 검색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류 연구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위에 언급한 한류의 원인에 대한 비전문적인 초기 텍스트와 정보의 지나친 한류 활용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대중문화와 역사의 형성에 대한 지식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국 대중문화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위협 아래서 근대화가 시작된 한국에서 대중문화의 형성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진 한국 근대화의 역사와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제개발 기간 동안 장시간의 노동을 한 한국 사회에서 영화와 텔레비전은 핵심적인 여가 활동이었고 지금 한류로 힘을 발하는 한국 대중문화 형식과 장르들은 문화산업과 대중과의 밀접한 교호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적인 형성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모두 한국어로 출판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양질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지식은 한국어 실력이 높아야만 읽을 수 있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연구자들, 해외 연구자들은 과의 사이에 지식의 격차가 생산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2000년 이후에 이런 대중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한류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 격차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 격차 자체가 사실은 이건 따라잡으면 되고 고치면 되는 거지만 왜 문제냐면 이것은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폄하하는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근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재생산하고 이것과 더불어 이런 한국의 근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외교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하향시키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한국이 기술과 경제로 성공할 수는 있어도 문화적 역량은 부족하다는 생각, 즉 한국을 개도국 이미지에 붙들어 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학의 목표가 한국어와 한국의 전통과 역사, 이해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세계 속 위상과 의미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면 한류의 힘이 커질수록 이러한 잘못된 지식 격차를 간과하는 것은 한국학 발전과 한국의 선진국 위상 확립에도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류의 이런 문제가 생각하고 여러 해외 대학에 문의를 해봤더니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 강의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영어로 된 적합한 대중문화 형성과 한국 사회에 대한 참고 텍스트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잘된 한국어로 된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책들을 영어로 만든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넘었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한류가 가져온 계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한국학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폭발적인 증가는 무엇보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지식 획득과 한국어 능력이 유용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게 더 큰 이유라고 보입니다. 단지 K-팝이 아닌 거죠.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수의 증가가 한류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학이 전자의 다이나믹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발전하면서 거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배운다면 2000년대 이후 한국학의 부흥은 전자의 다이나믹스의 두 번째 동력이 그러니까 한류가 가세한 어느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인지 저는 스스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상승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인기는 무엇보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대학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그래서 한국 미디어에 대한 매력으로 유입한 이 인구가 욕망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인터레스트가 어떻게 한국학의 목표와 어떻게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국 역사와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면 신중하고 시리어스한 것이고 한국 드라마나 K-팝에서 시작하면 가벼운 것일까? 고구려 시대 고분이나 조선의 유교 철학, 한국어 구문론 이런 데 관심을 드러내는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 BTS를 통해서 한국의 가족제도, 인간관계, 현대 한국의 경쟁에 대해서 관심을 키우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BTS의 글로벌 팬들 중 많은 대학 인구가 모여서 이번 3월에 세 번째, 그동안 두 번이나 스스로 이제 조직을 한 건데 BTS 글로벌 인터디시플리너리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학과 거리가 멉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후, 인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자기들의 나라에 어떻게 BTS 팬덤이 자기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일들입니다. 이런 팬덤의 운동성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컨퍼런스가 그러면 한국학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이 젊은 대학 인구가 BTS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글로벌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국학의 이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것이 해외 한국학이 소수 지역학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보편적인 가치와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한국학과에 진학했는데 장기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자로 성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지원하고 도와야 할까? 해외 한국학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자생적인 연구교육 시스템 형성과 학자 생산인가? 아니면 한국어에 대해서 발전된 지식과 우호적 태도를 지닌 다수의 친한국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들을 저는 끝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류 연구에 대한 이 세션의 시작을 맡았는데 이렇게 질문만을 던져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소소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발표를 끝내려고 합니다. 올해 그 서울대 규장각에서 한국학 여름학교에서 제가 발표했던 거가 K-드라마 as Method였습니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좋은 반응을 보였었는데 저는 이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기가 한국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물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과 대중 간의 밀접한 상호과정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가장 내밀한 욕망, 희망, 좌절, 불안, 공포, 기쁨 이런 것들이 장로화되어 있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언론정보학은 적어도 이런 대중문화를 그 인기로 대한 인구를 다른 연구 대상으로 유인하는 도구로 보지 않고 그 자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한국학에서는 한류가 가져온 이런 열기를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사물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것이 생산된 동시대 한국과 그 사회의 매개 환경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드라마이고 문화산업의 사물들입니다. 즉 대중문화는 동시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이자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고 한류는 관련 수용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학적이고 국제관계학적인 계기입니다. 러시아의 한류, 이집트의 한류, 그 다음에 일본의 한류는 일본과 한국의 국제관계적인 사회학적인 다이나믹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한국 대중문화가 아니어서 자, 이 둘 사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국학과 한류 연구 사이에 올바른 맺음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한류와 한국 대중문화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의 증거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젊은 학도들에게 한국학을 한다는 것을 매우 즐거운 일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즐겁고 자발적인 일의 미래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Hong. 네, 홍 교수님 감사합니다.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에서 서울대까지의 그런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로운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던져주셨습니다. 한류가 과연 정부 주도의 하나의 결과물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요. 상당히 무게감 있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대중문화 연구가 충분히 학술적이지 못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사실인가 등에 대한 논의를 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표는 박지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라야 대학교의 부교수님이십니다. 한류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실 텐데요. 푸시 아웃에서 풀인 전력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말라야 대학교의 박지민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강의를 취재받으면 BTS 박지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부탁하는데 오늘은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홍석경 교수님처럼 저도 과거 10년 동안 프랑스에 있다가 올 1월달에 말라야로 오게 됐는데요.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 잡을 찾을 때 여러 번 지원서를 냈는데 최종으로 간 적도 있고 처음부터 이제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최종 갔을 경우에 보통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저한테 너는 한국학 학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한류를 갖고서는 연구 주제를 삼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한국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여서 거의 다 이제 거부가 됐었는데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교에 지원을 했더니 무슨 소리냐, 너야말로 정말 한류 한국학을 하는 거고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분야를 공부하는데 너야말로 한류 한국학자지 누가 그러면 한국학자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10년 동안 답을 찾으면서 도대체 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학을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한국학이라는 게 아까 전 세션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제3자, 그러니까 비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입니다. 즉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다루고 되게 인터디스플리너리했던 그런 학문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생기게 되면서 한국학을 갖고서는 주도권을 한국이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학의 국학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학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되게 좋은 이야기를 자꾸 계속 전해주는 전파하는 그런 학문으로 자꾸 변질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한국의 역사들 그다음에 뭐 고전 문학을 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엮이면서 한국학이라는 것이 되게 고전 그다음에 지난 문화들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역사 이런 거에 집중하는 학문으로 되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최근 부르고 있는 이 한류를 갖고서는 제대로 학문을 인지하지 않는 분이 상당히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사실 아까 여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단 한 곳만 아니고 제가 있었던 프랑스도 그렇고 보면은 학부에서 한국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거의 300명씩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유럽에서 인문학을 베이스로 한국학이 컸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학이 지금의 명성을 지니고 한 학기당 거의 300명의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300명이 이르는 이런 수준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한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은 한류, 한국 드라마, K-팝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입학을 했더니 왔더니 고조선 문학, 고려 문화,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이런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했던 바의 차이가 괴리감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이 학생들이 모두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나중에 아카데미아로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나중에 직업을 찾아가지고 나가는데 이럴 경우에 단지 한국어를 안다는 거, 한국 역사를 안다는 거, 한국 조선 문학을 안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0명 가까이 들어왔다가 반 이상이 1년만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학을 전공 못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학을 하던 학생들이 시험을 봐갖고 다시 들어오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예, 즉 지금 한국학에서 어떤 측면을 원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교수진이 가르치는 거하고 되게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도대체 교수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포진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교수님들이 거의 다 역사 쪽, 사회학 쪽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을 고용할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교수직을 이제 공고에도 보면은 뭐 한국의 신문화, 모던 문화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뽑는 거는 고전, 그다음에 문학 가르치는 분들, 정치를 가르치는 분들 이런 거 뽑습니다. 물론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3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졸업할 때 논문 K-팝에 관련된 논문은 3편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과연 학교 내에서 한류를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교수진이 있을지 논문을 지도할 때 지도해 줄 수 있는 교수진이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와 지원을 했었을 때 다 거부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한국학은 역사 그다음에 한국의 사회, 정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프랑스에 있으면서 프랑스도 하면 이제 역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 강의에서 한국 교수님 초청해서 얘기를 했더니 대동여지도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영국 학생이 하나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시대 우리는 지금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는데 지도 하나 만든 것 갖고서 난리를 치느냐? 그런 지도는 우리는 이미 16세기 만들었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났다 이겁니다. 지금 즉 다른 나라하고 구분을 하지 않고 한국에만 너무너무 얼마였고 한국에만 포커스 맞추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국뽕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학의 연구가 되게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국학만 그런 게 아니고 비단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류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한국학에서 물론 이제 처음에 한류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재미도 있겠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한류를 연구함으로써 이것이 각 국가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들어보면 프랑스에서 한류를 연구하고 있었을 때 넷플릭스가 와가지고 너가 지금 한류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유럽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넷플릭스를 더욱더 번창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연계하는 연구를 갖고서는 오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류를 갖고서는 자꾸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한류에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연구 방향도 한류에서 되게 이상한 게 나갑니다. 예를 들면은 한류가 왜 이렇게 번성하느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전통 문화 자체가 우수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한국의 민주화 때문에 한국의 전통 한류가 성장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란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류 연구 못해 이겁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상황이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또 영국 학생은 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문화 컬처럴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얘기를 했더니 한국 문화가 글로벌라이즈 된 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우리 영국도 마찬가지야. 특별하게 그걸로써 한류가 너무너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초반에 한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번성했던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유교 문화권이고 문화 가치관이 비슷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럼 지금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아니면 유럽 미주에서 인기 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할 것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실 때 좀 비교를 갖고 이 한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임플리케이션이 있던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에 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의 영화 정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갖고서는 한국의 영화 정책과 비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말레이시아 자체의 펀드를 갖고서는 연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미는 지금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국은 이래 한국은 우수해라는 것보다는 그 나라 각 나라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맞춰가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한류 연구가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마치겠는데요. 일단 한국학이 앞으로 더욱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사회가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갖고서는 적당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국제교류지단에서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이게 보면은 그 나라에서 봤을 때 한국학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 한국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단이나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한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자꾸 한국 이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자꾸 퍼뜨리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왜 이게 중요한지를 갖고는 더욱더 어필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과거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한국학이라고 돼 있는 이제 분류되는 경제, 경영 이쪽 이제 학자들한테 5년 동안 지금 이제 약간 달라졌지만 5년 동안 펀딩을 대주면서 연구를 하게끔 해주는 건데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펀드를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상대방에서도 좋아하는 연구였고 그다음에 제 입장에서도 봤었을 때 비교 연구를 통해서 너무너무 배운 것도 많고 그에 대해서 또 얘기해 줄 것도 많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 이 한국학을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국이 어떤 이익을 얻을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 이제 한류학을 통해서 앞으로 이걸 통해서 각 나라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걸 갖고서 제공해주는 것도 앞으로 한류 연구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에서 직접 경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근대주의자와 현대 한류 연구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기도 합니다. 이 한류라는 동향이 현대 학자들이 더 잘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떤 낭설을 낳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좀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진희. 네, 이어서 영국 킹스 칼리지의 최진희 영화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왔고 저기 감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딱 자리를 떠나셨네요. 그래서 저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근 이사장님하고 또 여기까지 저 오게 할 때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발표는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해서 영어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지. So I'm going to talk about 네, 저는 한국학 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한국 영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4년에 영화학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학 관련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이런 한국 영화 관련돼서 이제 충분한 그런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수의 그런 감독들이 있긴 합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2010년부터 이제 박사 논문을 개진을 하고 이후에 이제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어서 그 학과장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활발하게 강의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2011년에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가르치게 되었고 또 이제 학과장이 되었고 그리고 아마 소수민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화학 관련된 학과장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 영화가 워낙에 인기이기 때문에 제가 되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능력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나름 자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영국에서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영화가 또 한국학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화학을 통한 한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위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강좌 등을 통하여서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그 위치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학자인 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성은 위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와 그리고 이 발현이라는 그 위치, 즉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유통이 되었고 누가 보급을 해왔는지 등을 보고 있는데 유통 과정을 보면 유럽의 정말로 큰 스튜디오 카날이 배급사로서 이 한국 영화를 배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CJ와 영국의 내지는 유럽의 특정 배급사를 통해서 이 영화가 상영되는 것은 아마 또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상이라든지 또 관심의 증대 등에 대해서는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해당되는 작품뿐만 아니라 학자와 학생들의 그 위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배경, 어떠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볼 것인지 등인데요. 그래서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지 뭐 팬데믹 때문에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단순하게 음악을 듣거나 뭐 유튜브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다른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네, 10편 이상은 드라마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오징어 게임은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여서 제가 한꺼번에 다 쭉 봐야 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아마 TV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16 내지는 20부작 정도인데 이것을 한 주말에 다 볼 수가 없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그 정도로 사명감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련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언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사실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투자할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도 이 위치성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인기 있는 영화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내지는 대중 영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업적인 영화, 상업 영화도 어떤 대중 영화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런 대중 영화를 다 대변을 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중 문화라든지 K-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이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대중 영화라는 것 자체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들 보았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업 영화와 이런 대중 인기 있는 그런 영화 간에는 항상 동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어떤 각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그래도 유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과 또 상업적인 장르에 따라서 또 어떤 미적인 부분, 심미적인 부분 그리고 어떠한 주연 인물이 또 출연을 하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떤 영화의 인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 교수님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때에 따라서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영화와 또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그대로 1대1로 바로 연결하고 그 중간에 있는 뭐 장르라든지 그리고 또 산업, 이 산업도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건너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화에서 이런 장르라든지 심미적인 부분들 또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치적인 그런 정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중간을 다 건너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면 항상 한국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군부 정권이라든지 뭐 군부 독재 정권 이런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강연을 할 때 항상 이 중간 다리, 이 중개 역할들을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심미적인 전환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의 연쇄살인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사건을 그대로 투영을 한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 반영은 하되 변화시키고 또 중개적인 어떤 그 작용을 하여서 어떻게 이 작품을 생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배급이 되는지까지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이해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영화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19년에서 2019년 해서 100년, 한국 영화 100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던 것이 19년이 맞을까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이 정말 영화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독과 또 영화 그리고 그 맥락을 일단 뭐 벗어나서 생각을 했을 땐 또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19년이 영화사의 시초이다. 그리고 100년이 되었다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한국 시네마가 여러 그런 플랫폼에서 방영이 되고 있죠. 여러 축제들도 있고 또 유튜브의 한국 고전 영화 채널도 특히나 강연 목적으로선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한국 영상 자료원 제가 최근에 또 발견을 한
하나의 좋은 출처인데 무료로 많은 영화를 그대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정말로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70년대 당시의 영화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만 할 수가 있다면 한국 영화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도 또 좋은 플랫폼으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영화로서의 특징과 또한 심미적인 그런 작품으로서의 예술성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제가 뭔가를 할 때마다 기생충에서 봤던 장면이다. 기생충에서 취했던 연출 기법이네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생충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BFI라든지 또 BIF 국제영화제 또 한국문화원에서 10년 넘도록 다양한 영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변화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퀴어 이스트도 그중 하나의 예인데요. 제가 윤희에게의 그런 인트로를 그 당시에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제에서 또 도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주만국도 또 다른 또 퀴어 그런 행사로서 이렇게 상업 그런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뭐 독립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제가 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고요. 다른 분들께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BIF라든지 또 BFI, 크루존 등도 플랫폼으로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관련돼서 스튜디오 카날에서 트위터로 저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한반도를 DVD와 블루레이로 출시를 했을 때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동원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제가 동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급사들이 어떤 본인들의 작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자들과 접촉을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급사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담론을 형성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네, 1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3년 동안 한국 영화 강연을 하였고 한국 영화를 아시아의 대중 시네마의 일환으로서 가르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3명의 동아시아 시네마 전문가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중국의 시네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중첩되지 않는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시아의 이런 시네마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 본색이나 또 들개 그리고 홍콩의 PGU 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아무도 모른다 등의 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각각의 다른 영화들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이런 범죄라는 장르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안녕하세요나 아무도 모른다와 같은 홈드라마도 있고요. 저는 또 이 소년의 성장기 관련돼서도 책을 쓰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여기 있는 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고질라라든지 부산역 등과도 이제 연결하여서 또 강연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장르도 있지만 주제별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런 그 영년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달콤한 인생, 또 자유부인, 소국료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영화를 보고 3가지를 합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투영을 하고 반영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장르와 젠더에 관련된 담론을 촉발을 하는 그런 강의도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화들은 다 계단 관련된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녀와 여고괴담 시리즈 그리고 검은 사제들을 다 연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재미있는 그런 모티프로서의 연결을 하여서 각각의 영화가 이런 현대성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고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박하사탕 그리고 이 낮은 목소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로서 제가 또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라든지 응답하라 시리즈 등도 이제 연결을 하여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감독들 중에서도 여자 감독, 남자 감독 여러 그런 감독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명의 어떤 여감독의 작품을 꼭 끼워서 고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 중에서
단지 어떤 재난 영화의 그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새와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접목을 하는 그런 영화들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삼풍백화점 그런 문제 때문에도 물론 보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박하사탕 그리고 또 응답하라 또 그 외에 자유부인이라든지 등을 보면 50년대, 60년대, 90년대 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50년대, 60년대 그리고 박하사탕의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만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별로 보고 주제별로 이렇게 영화를 엮으면 처음부터 시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고 특정한 어떤 감독의 그런 작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 관련된 교과 과정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추후에라도 여러분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Choi.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맥락이 영화 자체보다 그 이면의 그 내용들을 보다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만 또 고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인 진달용 박사님께서는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특훈 교수이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이십니다. 발표 제목은 지난 30년간의 북미 지역 한류 번성과 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는 영어로 준비했습니다만 한국에서 지난 9월 이후로 계속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소개받은 진달용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북미에서의 한류가 과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류가 한국학의 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마 끝나고 나서 시간이 있다면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니면 마지막 세션에 종합 세션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 지금은 코리안 웨이브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리안 웨이브는 1990년대 후반 특히 97년, 98년서부터 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것이 98년이고 98년에 한류라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에서 제가 경험한 것과 북미에서 있으면서 제가 학문적으로 한류를 발전시킨 것을 종합해서 개인적인 경험과 학문적인 발전을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8년 유학 가서 한류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접한 것 중에 하나가 대장금하고 가을동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봤냐면 동료 유학생 부부가 자기들이 먼저 보고 전체 그 카세트 테이프를 저희 집 앞에 놓고 갔어요. 저희 집 앞에 갖다 놓고 지금 문 열어보라고, 문 열어보면 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봤더니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보기 시작하다가 소위 빈지 워칭을 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고 하나를 보니까 잘 봤다고 하니까 두 번째 가을 동화를 또 집 앞에 갖다 놓고 가서 그것을 보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북미에서 한류는 지금처럼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한국 교포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990년대 후반서부터 2000년대 초반에 북미에서 한류는 그 이미그레이션 관련자들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두 번째 한류가 시작된 것은 북미에 있는 한인 미디어,
예를 들어서 KBS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빅시티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카세트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나 나중에 DVD죠. 이런 것을 구입해서 빌려보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9년, 10년이 넘어오면서 소셜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카세트 테이프나 DVD를 구입해서 빌려서 보는 어떤 물질적인 소유라는 것을 제외하고 없어지고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으로 소셜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그 한국의 문화를 접하게 됐다라는 시기로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OTT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라든지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프로그램들이 OTT를 통해서 전 세계 190국에 동시에 일일 생활권으로 방영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이런 네 가지 단계로 넘어왔고 북미에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류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 문화, 특히 대중문화의 인기, 해외에서의 인기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류 문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의 그 접합 부분입니다. 한류라는 것이 대중문화, 대중산업의 발전과 한국 문화의 해외에서의 인기라는 것을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을 저도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후반까지 주로 아시아 위주의 한류였다면 2010년대 지나면서 북미에서 한류가 인기를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에 관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고 지금 보여드리는 책들이 제가 한류에 관해서 쓴 세 가지 책, 저 개인적으로는 한류 3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류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류 한국 문화에 대한 한국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관한 여러 책들을 정리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북미에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죠. 학문이라는 것은 항상 현실의 반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미에서 제가 생활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북미라는 곳에서 한국 문화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런 많은 저서들이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 초반기에 한류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초반기에 한류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그 어설프게 정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99년에 만든 쉴이라는 영화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나오는 화면은 한국의 포스터고요. 오른쪽 거는 영국에서 그 쉴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을 때 포스터입니다. 쉴에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이거는 페이크 포스터예요. 한국의 영화를 잘 모르는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 오디언스를 끌어들일까라는 차원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류는 초창기에 그 아시아를 넘어서 해외로 나갈 때 굉장히 인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도 비슷합니다. 제 책 2019년에 나온 트랜스내셔널 코리안 시네마라는 책인데 오른쪽에 하정우가 나오는 게 본 커버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출판사에서 처음에 저한테 제안했던 커버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커버는 남한 영화가 아니고 북한 영화입니다. 대학 출판사에서 한국 영화를 매우 잘 취급하는 대학 출판사에서조차 남한 영화인지 북한 영화인지를 구별 못할 정도로 한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인식, 한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한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수업을 듣고 K-팝, K-무비, 게임, 소프트 파워라는 그런 주제로서 톰페이퍼들을 쓰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그 학문적인 학교에서의 수업 차원
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K-팝 컴피티션이 제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서 코비드가 나기 전까지 있었고, 저도 한류학자로서 저지로 참석을 해서 그 참석원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인 인지를 얻게 되죠. 대표적인 게 기생충이고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물론 외국에서 미국에서 제작한 거지만 합작 영화라는 차원에서 한류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TS,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런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라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한류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는 코비드 시대에서 특별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중적인 접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언택트라는 개념으로 한류의 새로운 지평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모든 생산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특히 한국의 여러 K-팝 또는 한국의 여러 대중문화인들이 이런 일에서 앞장서서 이루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BTS, 블랙핑크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어, 한국에 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고, 해당 도표는 코펜하겐 대학의 바바라 교수님께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건데, 제한된 인원이지만 학생들을 더 뽑을 수는 없지만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류가 북미에서, 유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OTT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일일 생활권으로 방영되는, 일일 생활권으로 즐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늘의 주제가 퓨처 디벨롭먼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측면이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한류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케일리스, 즉 한국이라는 한국적인 것을 없애는 컨텐츠가 아니라 문화 정치화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서부터 망가서부터 비디오 게임까지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가,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은 1980년대, 1990년대죠. 한류가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하나는 일본은 대중문화를 발전시킬 때 일본적인 특징을 없애면서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 모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에 진출을 했어요. 초반기에는 성공을 했지만 후반에 갈수록, 최근에 올수록 그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상실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한국의 문화는 아까 이선영 CJ PD께서 K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일 수도 있다라고 점심시간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갈수록 K를 강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게 한류 발전에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초국가화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류는 이제 한국적인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문화를 만드는데 한국과 서구의 문화를 접목하는, 한국의 생산자와 서구의 생산자를 접목하는, 한국의 그 문화 행위자들과 서구의 문화 행위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대중문화의 융합입니다. 한류는 많은 경우에 대중문화만을 생각을 합니다. K-팝, 영화,
드라마, 웹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듯이 한국의 디지털 테크놀로지, 특히 디지털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고 웹툰, 디지털 컬처죠.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화와 대중문화, 디지털 기술과 대중문화의 융합과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의 강화입니다. 도표에서 보다시피 지적재산권은 OTT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가 24밀리언을 한국에 주고 900밀리언을 수익을 얻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류의 발전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확보를 통한 스마트 한류 시대를 개척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많은 분들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감사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학문적인 발전, 미래 발전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1년에 일어났던 두 가지 학술 행사입니다. 같은 날 일어났죠. 2021년 10월 5일, 하나는 2021년 10월 4일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는 일어났고 하나는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시차를 적용하면 같은 날입니다. 똑같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했고 똑같이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주제로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두 가지 행사에서 다 초청을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한 곳에만 가서 연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행사가 진행이 됐다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재원을 공유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경우도 비슷합니다. 작년 11월에 나타난 행사인데 하나는 U of 미시간에서 있었던 Claiming the City라는 주제의 행사고 또 하나는 Alone in 서울이라고 브라운 유니버시티에서 일어난 행사입니다. 똑같이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했는데 11월 12, 13일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죠. 그래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중앙학연구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행사에 있어서 물론 손을 얹으라는 거 아닙니다. 관리 통제하라는 거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부할 수 있게 초반기서부터 어떤 일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력하는 차원으로 나가주시면 좀 더 많은 한류 연구, 한류 공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모두 한국어가 편하셔서 저도 나머지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자유 토론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여기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템포러리 이 최근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은 무언지 아마 다 대부분 짐작을 하실 텐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 파퓰러 컬처 컨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하면서 동시에 본인들 스스로의 메서덜러지를 가지고 또 어떤 특정한 이슈들에 집중해서 분석글을 써내시고 티칭을 하시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로드가 티칭 로드와 연구의 어떤 부담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오는 특별한 그 부담감들은 어쩌면 최근 한국학을 하시는 학자분들의 평생 짊어져야 될 멍해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저희가 토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아침에도 덩컨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프리모던 스칼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컨템포러리를 하시는 학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임밸런스가 학계에 있지 않은가. 테뉴어 심사 또는 패컬티 하이어링 과정 또는 그랜트 심사 지원을 했을 때 한국학중앙연구원 KF 이런 데서 규장각 이런 데서 그 그랜트를 심사하고 그럴 때
오히려 컨템포러리 쪽 문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못 갖는. 그래서 아까 박지민 교수님께서 그 보여주신 스태티스틱스가 이게 실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KF가 많이 인베스트를 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프리마던 하시는 분들이 더 위치를 차지하시고, 그러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배우는 게 고조선 이제 삼국시대, 조선시대까지 하고 코리안 컨템포러리는 없고, 이러면 이제 결국은 또 그 학생들을 인스파이어 하는 어떤 기회가 없어서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고, 대학원 진학률이 떨어지면 자연히 이 생태계 안에서 코리안 스터디스를 할 다음 세대의 스칼라들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임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실 교수님이 계시면 말씀하셔도 좋겠고, 플로어에서도 얘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 틀리나요? 먼저 진 네. 교수님 말씀 듣고 우리. 모던 그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학을 하는 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단지 K-팝이 한류가 아니고 K-팝은 한류의 일부죠. K-팝뿐만이 아니고 산업으로 봐도 여러 가지가 있고 문화산업 자체, 문화산업 정책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학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정책, 정치, 문화 정치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이 되는데, K-팝이라는 어떤 그 텍스트와 댄스에 매달려서 좁게만 보면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학에서 얘기할 때 한국학을 그 핵심에 있는 부분이 역사고 리터러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한류의 콘텐츠가 과연 역사와 그런 리터러처에 연계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류가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모던 현상이지만 한류의 근간은 우리나라 역사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만화 100년사 그리고 한국 영화 100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 컨템포러리 영화, 만화, 즉 웹툰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발전을 더듬어 가면 역사 분야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화나 웹툰은 특히 웹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서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리터러처에 버금가는 그런 그 소재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분석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학 분야에서 리터러처라는 분야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류가 한국학 분야에 들어오면서 피해를 보거나 또는 프리모던이 좀 더 피해를 본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잘 활용해서 좀 더 역사적으로 리터러처 부분에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가를 서로 고민하면서 학제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은정 교수님. 제가 이럴 때 항상 총대를 먼저 매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데 오늘도 총대를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한류,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미디어 전문가, 영화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있는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 그러니까 아니, 한 가지 아니라 조금 몇 가지 지금 이 한국학 하는 선생님들 사이에 우리 얘기해야 되잖아 하고 반응하는 거 보셨을 텐데요. 저는 유럽의 시각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럽은 그러니까 제가 사상사를 해서가 아니라 이런 문화의 바람을 보는 거를 단지 20년, 10년의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300년 단위로 보거든요. 300년 단위로 봤을 때 18세기에 중국 바람이 있었어요. 중국풍이 있었고 19세기에 일본풍이 있었고, 지금 저는 언제 한국 바람이 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풍이나 일본풍이 유럽 전체 사상사나 유럽 예술에
그러니까는 그 지역의 예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다리는 거는 지금 일고 있는 이 한국 대중문화 바람이 유럽이나 그러니까 현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현지의 그러니까 사상 아니면은 현지에서의 어떤 토론, 현지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한 효과를 보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중국풍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넘어갈 때 전환되는 시기에 중국풍이 영향을 줬잖아요. 근데 그건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본 거죠. 그리고 19세기 말에 아떼코나 다른 문화, 그러니까 미술계에서 영향을 줬 일본풍이 영향을 줬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국풍은, 그러니까 저희 한류는 이전에 있었던 중국풍이나 일본풍하고 달리 사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류를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을 건지 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한류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그러니까 K-팝이 들어왔다, 문화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것이 인기가 있다라는 것보다 학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외국풍, 각 지역에 있었던 외국 문화풍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었는데 지금 불고 있는 한류는 뭐가 다른가, 그리고 무엇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홍석경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한국 한류에 대한 평가에서 외국 학자들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한다는 걸 또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도 굉장히 그것을 우리 항상 제가 외국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언론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선생님한테 곧바로 토스를 하거든요. 이런 보도 또 나왔다고. 근데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보도가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냐면은 한국 정부가 BTS한테 돈을 얼마나 지원했냐는 질문이 와요. 기자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 이유는 2014년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한국 코리안 웨이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나 하는 윤희홍이 만들었던 책 있죠. 그 책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한국은 이런 거를 못할 거기 때문에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서양 지식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본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국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한류를 이야기하면서 한류를 어떤 식으로 더 확산시킬까, 그런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될까,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의를 더 끌어갈 수 있게, 그런 논의가 더 확산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한류 연구자가 유럽 대학에서 자리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류 연구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조금 질문이 생기는 게요. 지금 북민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도 그렇고 컬처럴 스터디스가 한국학에 주를 이루거든요. 강의 수업을 분류해 보면은 컬처럴 스터디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수업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를 채용할 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한국학 전체를 얼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리고 한국학 교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래 패컬티가 12명이지만 이런 전체 패컬티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홍석경 선생님께 강의를 부탁드리는 거죠. 직접.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런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시는 선생님이나 민원정 선생님이 직접 저희 학교에 오셔서 한 학기 강의를 하시거나 1년을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와 계셨던 시기에는 충분히 졸업 논문이 나올 수가 있죠. 저희들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 학기 내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다른 학문들하고 어깨를 같이 두고 경쟁을 하려면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학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서는 한류가 지금 유행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그러니까 한류를 하는 선생님을 뽑아야 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한국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한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할 때 그러면은 한류에 대한 수업해 줄까 그러면 선생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한류 팬,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한류 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K-pop 팬이거나 드라마 팬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 배경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한류 현상을 앞으로 학문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까 하는 거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함께 한국학을 전부 다 싸잡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공격받는 건 조금 듣기가 거북하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지금 지금 마무리를 해달라고 지금 본부에서 요청을 하셔서 두 분 선생님께서 혹시 잠깐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만약에 돈을 받아가지고 교수를 하여하잖아요. 이거 캠브리지에서 생긴 일인데 3년 지나고 파이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디맨드나 이런 학생들의 디맨드는 알지만 그러니까 서브젝트 스터디하고 하이어링 프로세스하고 메소돌로지가 합치가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서포트를 하려고 하지만 대학들은 그 단물만 싹쏙 빨아먹고 끝나면 가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저는 한 번도 제가 한국학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영화를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는 철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가 어떤 일반화하기가 또 다 다르고 또 아까 뭐 잡 프리케리어스한 거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반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금 개인적인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들 기반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끌어내려고 하는 상태에서 너무 개인적인 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그 디스커션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좋은 오브저베이션 해주셨지만 또 저희 입장은 또 경험이 다르니까 그거는 네, 30초. 네. 선생님 굉장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국풍하고 일본풍이 있었고 지금 그 당시 중국이 그 당시 컨템포러리였고 그 당시 일본이 그 시대의 컨템포러리였고 지금은 컨템포러리 한국입니다. 이 글로벌라이즈드 되고 디지털 컬처가 매개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류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아까 그랬던 이건 수용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K-팝을 겉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K-팝은 팬덤들이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를 봐야 되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릴레이터블하다고 느껴요. 파라사이트를 봉준호 감독이 이거 한국 건데 이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했는데 저기 시사의 날 유럽과 북미와 전 세계의 감독들이 이거 그대로 옮겨놓으면 우리나라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드디어 이런 그 고급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천재들의 또 고급 아주 성공한 BTS도 그렇습니다만 K-팝 전반을 BTS가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대변을 합니다. BTS 현상 속에서 K-팝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수 있는데 한국은 개도국 출신 선진국이에요. 개도국도 그냥 개도국이 아니라 전쟁 겪었지 전쟁 기아 과거 식민지 지금 모든 디벨로핑 컨트리들이 어디선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한국 문화 속에 그 흔적이 다 있어요. 지금도 아이돌들 배고파요. 물론 그 배고픔이 절대적인 배고픔이 아니지만 그 험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한국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거센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예요. 니오리버럴리즘이 그야말로 첨예한 상태이고. 자, 그래서 선진국 우리보다 한 2, 3세대 먼저 그걸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뭐 사회부장도 우리보다 더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에 이게 밴드가 붙어 있어요. 좀 덜 아파. 상처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더 굶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적하는 이런 자본주의 문제가 이 사람들 뒤통수를 아마 맞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스퀴드 게임도 마찬가지,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패러다이트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 문화가 지금 선생님 그게 마무리. 릴레이터블하다는 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한국풍이라는 거가 왔고, 그거는 똑같이 이거 동시대에 이 상황에서 한국풍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 19세기 일본풍의 영향과 1대1로 둘 수는 없는, 그러나 한국풍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좌장으로서 시간 관리가 항상 늘 숙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또 최근 한국학을 하시는 고심이 많은 학자분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조금 더 많이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이 한창 진행 중에 좀 세션을 마무리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남은 열기는 종합 토론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을 진행해 주신 우미성 교수님 그리고 여러 패널리스트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